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융합이라는 말이죠. 그쵸.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듣는데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많은 학교들에서 내세우는 교육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꼭 그런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뭐 이미 그런 인재가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본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케미가 잘 맞는 융합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네. 아, 바로 이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과학과 예술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밤하늘에 별을 찍는 천체 사진가 권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과 예술의 모호한 경계 사이에서 재미있는 탐험과 실험을 하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두 분이 정원 박사님과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그 권원수 작가님은 제가 워낙 예전부터 팬이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임에 또 강연 초청도 하고 제가 전시도 보러 갔고 그런 인연이 있고요. 네. 아, 이주행 작가님은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아, 정말요? 네. 저도 못지않게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 정말요? 정원 박사님 못지않게 있는데 제가 우주랑 천체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권오철 작가님 좀 팬입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정말 많이 받고 좀 우주의 기원이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영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주행 작가님 작품은 제가 직접 전시회 찾아가서 해설까지 드릴 정도로 약간 오늘 두 분의 팬미팅이 아닌가 싶은데 끝나고 좀 사인 좀 받아가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원 박사님뿐만 아니라 창현 씨까지 두 분을 알고 계실 정도로 이 두 분께서는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게다가 또 공통점 또한 갖고 계십니다. 제가 두 분의 이력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권오철 작가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하셨고요. 전공을 살려서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무려 14년 동안 잠수함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는 등 공학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주행 작가님은요, 포항공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무려 20년이 넘게 연구원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공학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는 작품, 이 작업들에 공학, 과학의 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저한테서 이 아티스트의 소울 이런 건 안 느껴지잖아요. 아니, 옷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제가 부른 건 아니고. PD님 미워. 그래서 뭐 퍼센트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과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51%? 51%? 예. 아, 좀 1% 맞습니다. 1% 맞네요. 네. 저는 사실 더 과학의 비중이 높으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게요. 그럼 저는 훨씬 더 낮춰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한 80% 하고 싶었는데 51%라고 하셔가지고 70% 하겠습니다. 아, 70%. 어쨌든 두 분 다 과학의 비중이 아주 높네요. 그럼 과연 어떤 작품들이길래 이렇게 과학의 비중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셨는지 먼저 권오철 작가님 우리나라 최초의 천체 사진가이시거든요. 와, 아니, 오로라. 오보라. 아니 뭐 CG 아닌가요? 아닙니다. 직접 촬영한 거고요. 또 저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실제로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어요. 아. 그럼 작가님도 저 광경을 목격하고 작업하시던 중에 혹시 눈물을 흘리셨는지.
눈물까지는 안 흘렸는데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는. 네.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중독되면 정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너무 예쁜데 이게 좀 사진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실물로 봐도 이런 느낌인가요? 저거 보고 눈물 안 났잖아요. 실제 보면 눈물이 나요. 아, 네, 이게 그렇군요. 뭔가 스케일에서 오는 압도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온 하늘을 뒤엎고 있는 저 화려한 불빛들의 춤이 저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 많이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코드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이로운 장면인 것 같고요. 저런 감동을 끌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는. CG로는 결코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오로라라는 게 관찰하기 되게 어렵고 희귀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수많은 도전 끝에 이렇게 얻으신 건가요? 아니면 운이 좋으셨나요? 사실 저 오로라 자체는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지구 위에 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면 볼 수 있고요. 저도 사실 뭐 오로라 본 날짜로 따지면 100일이 넘을 거고, 네, 그 중에서도 근데 오로라가 특별히 이게 굉장히 화려한 그런 날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날들을 기다려 온 거죠. 계속 영하 3, 40도 되는 그 추운 겨울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사진으로 사실 어떤 자연 현상을 찍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정월대보름에 달을 찍어보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는데 아니 아무리 잘 찍으려고 해도 잘 안 담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봤을 땐 또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 감동을 최대한으로 구현을 해내실 수 있는 건지. 사실 그게 그 일반인과 그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 전달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그 경이로움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제 작가라고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아까 거기도 보면 진짜 눈물 나는데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호기심만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뭐랄까 그 경이로움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처음엔 저게 타임랩스였고 그래서 저게 왜 안 될까 하다가 그 다음에 아예 동영상으로 찍어봤어요. 네. 실제 느낌 그대로 동영상으로 담는 걸 해봤는데 그래도 2%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 생각해 보니까 오로라가 밤하늘 가득히 덮는데 네모나게 잘라서 요만큼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하늘 전체를 동시에 찍는 거를 생각해냈어요. 카메라 여러 대를 동원해서. 네. 그래서 찍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VR이라는 게 이제 용어가 나와서 막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촬영한 게 세계에서 최초로 촬영된 오로라 VR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은 아쉽게도 TV 화면으로 못 보고 그렇죠. 네, 천체 투영관이나 아니면 저 VR 헤드셋을 쓰고서 이렇게 실감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체 투영관에 가면은 돔 형태로 돔. 화면이 꽉 뒤덮고 있는 그런 네. 데겠네요. 그렇죠. 실제 밤하늘을 그대로 이제 재현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설이 되면 진짜 내가 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면 좋겠죠. 추운 겨울도 추운 재현해야 겨울 되니까.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본다면 정말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눈 밝았을 때 뽀드득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와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극지방이다 네, 보니까 추운 느낌이 나겠네요. 촬영하시면서 네. 많은 우여곡절이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굉장히 추운데 돌아다니니까 뭐 이렇게 눈썹에 고드름이 맺힌다던가 눈뜨기가 힘들겠네요. 예. 그다음에 저 이렇게 얼굴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제 마스크가 얼으면 딱딱해져요. 이제 천인데 얼어서 이제 투구처럼 이제 변해버리는 거예요. 꽁꽁 얼어서. 투구처럼 예. 딱딱해져요. 얼마나 추운 건가요? 최대 영하 40도까지 겪어봤습니다. 네? 영하 40도. 아니 근데 그렇게 추운데 네. 가고 싶어지시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추위를 그 감당할 충분한 그 먼 보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그렇고. 아니 근데 분명히 14년 동안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공학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 한 권이
굉장히 우연이었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 최초의 별자리 관련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고 별 소년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천체 동아리, 별 보는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회사원 생활을 정리하고 사진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걷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이었는데 오로라 여행을 갔다가 처음 오로라 여행을 갔다가 그걸 보고 계기가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굉장히 인연이 많죠. 그래서 별과. 저도 이번에 사업 시작할 때 휴직으로 합니다. 6년간 휴직을 하게 되고요. 감히 그만둘 생각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만둔다고 그러면 집에서 허락이 안 났을 것 같아요. 휴직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가족을 설득하고 사업을 하긴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업 작가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원실 작가님은 대학생 때부터 아까 천체 동아리를 하셨다고 네. 했는데 별을 찍는 카메라가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카메라 관심이 많고 욕심도 있어서 이것저것 카메라를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근데 별 사진 찍는 카메라까지는 아직 엄두를 못 냈어요. 대학생 때 어떻게 그런 카메라를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 천체 사진을 찍을 때 망원경을 사용하면 가격이 막 굉장히 비싸집니다. 네. 그런데 망원경을 안 쓰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찍는 카메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가 사양은 아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아버지가 취미로 사진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카메라를 그대로 뺏어다가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죠. 네. 그 제가 망원경으로 전체 사진을 찍는다면 제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쟁 상대. 저 위에 있거든요. 위성으로 올라가 있는 망원경. 허블. 그 위에 있는 네. 허브로 준 망원경. 네. 그 친구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은 심지어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또 권 작가님께서는 이 오로라 사진도 유명하지만 국내에서 또 유명한 작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 때 일출을 같이 담아서 이제 해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대한민국 최초로 성공을 해서 예. 아, 저거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사진 아닌가요? 그 동해물과 할 때 나오던 동해물과 할 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에 써달라고 제가 네. 드렸습니다. 네. 정부에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태양의 정중앙에 독도가 너무 경이롭게 위치해 있네요. 일부러 네. 이것도 각도를 다 조절하신 건가요? 계산을 했죠. 계산을. 아. 어디를 가야 저 장면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계산을 한 예측을, 거죠. 계산을 하고 네. 그 자리를 찾아가신 거네요. 네. 예술하려면 또 수학적인 게 필요하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죠. 모든 예술가가 수학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네. 저는 필요로 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독도에 자주 가 있었어요. 근데 독도에서 보니까 울릉도가 보이더라고요. 울릉도가. 그래서 독도에서 울릉도가 보이는 걸 그럼 보니까 반대도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죠. 반대.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겠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유명한 50페이지 셋째 줄 네. 노래 가사 네. 그 세종실록 시리즈 진짜 50페이지 셋째 줄에 딱 그 내용이 있어요. 울릉도 독도가 서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보자 사진으로. 서로 보인다. 네, 그게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던 거죠. 세종실록 지뢰지 이거를 직접 저희에게 보여주신 거군요. 증명해 주신 네. 거군요. 그렇군요. 사실 이 역사적인 사진, 네, 또 숨겨져 있는 공학과 과학이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강의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독도에서 울릉도를 촬영에 성공을 했고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는 87.4km. 그리고 나머지는 독도가 보이는 크기, 이 시직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도에서 찍어보니까 독도의 폭은 약 480m 정도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거리와 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로
시직경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요. 공학이니까. 네, 0.3도 크기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의 크기는 0.3도 크기로 보이는데 태양의 시직경이 0.5도입니다. 그러면 0.5도의 크기의 태양에 0.3도 크기의 독도가 딱 들어간다는 걸 들어가는구나. 알게 됐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가 90km 가까이 됩니다. 이거 사실 보기 힘들어요. 굉장히 멀기 때문에 서울 남산에 올라가서 천안 삼거리에 있는 작은 동산 하나가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렵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태양을 이용하는 건데요.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웬만큼 구름이 껴도 태양은 보입니다. 동그랗게 보이죠. 그래서 그 태양 앞에다가 이 독도가 딱 나오기만 한다면 무조건 보일 거다라는 계산을 한 거죠. 실루엣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만 보이면 무조건 독도가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시도를 3년이나 했어요. 첫 해 실패한 거는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실패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에 또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거죠. 날씨가 좋은데도 독도가 안 보였어요. 뭘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뭐였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깜빡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끼고 살 일이 잘 없잖아요. 그걸 2년 동안 모르고 계셨군요. 예, 지구가 둥글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선에서 찍으면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수평선 밑으로 독도가 내려가 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 독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높이가 나올 거고, 그래서 딱 맞는 높이가 올라가면 이제 독도가 제대로 보여요. 근데 너무 올라가도 안 돼요. 어차피 태양 앞에 드러난 모습만 보일 테니까. 그래서 딱 맞는 높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딱 맞는 높이.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지구에서 독도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제 울릉도랑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중학교 수학에 나오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높이를 바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만 충실히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00m 정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 굴절 효과 때문에 약 한 400에서 500m 정도가 제일 적절한 높이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럼 울릉도에서는 과연 몇 미터부터 보이기 시작할까?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려서 독도 꼭대기랑 연결되는 저 지점이 울릉도에서 만나는 점, 이걸 계산해 보면 되는데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 2번이면 해결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50m 정도부터 높이가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호기심이 나서 한 번 더 해본 게 있어요. 일본 땅에서는 과연 독도가 보일까? 옥기섬까지 거리 160km를 집어넣고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높이가 한 1000m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0m. 그런데 그 옥기섬 최고 높이가 6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 땅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독도가 안 보인다. 또 안 보이냐. 울릉도에서는 잘 보인다. 이게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드디어 1년에 그 울릉도 독도 태양이 딱 일직선이 되는 때가 11월, 2월 한 2주씩 있습니다. 요 시기에 딱 들어가서 이번에 세 번째 해에는 딱 성공을 한 거죠. 높이까지 계산하고 나니까. 이 성공한 이 과정에 계산을 해야 했잖아요. 이 계산 과정이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실렸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수능 모의고사로도 출제가 됐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예술을 할 때도 필요하다. 이렇게 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동해바다에서 동해바다에서. 드디어 독도가 보이죠. 아침에는 정말 잘 보입니다. 아침 해 뜨기 전후로는 독도가 잘 보여요. 이렇게 해가 딱 올라와서 이렇게 독도에서 지금 울릉도예요. 뒤에 큰 섬이 보이는 게 바로 울릉도. 드디어 애국가 첫 장면이 딱 나오면 좋겠죠. 약간 독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독도가 실루엣으로 보이게 되는 거라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기 쉬운 방법, 아침에 해 뜰 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해 뜨고 나서 30분만 지나도 독도 보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그러네요. 독도가 아스라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속으로 점점 사라져요. 네. 네, 그래서 30분만 지나면 독도가 안 보이고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낮에도 이렇게 독도가 보일 정도로 정말 날씨 맑은 날은 며칠이 안 됩니다. 뭐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런 사진들이 정말 수학이나 과학 이렇게 또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예술의 분야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기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진들은 기록일까요? 예술일까요? 저는 사실 예술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찍었어요. 기록이라는 생각을 하고 찍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술로 받아들이면 뭐 그때는 또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떤 걸 만들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따라서 그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나는 예술이라고 막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사람들은 개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고 그 뒤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배경이 있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세계 사이에 관계가 있는 전 세계의 여러 위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뿐만이 아니라 네. 지구상의 수많은 두 섬과 태양 네. 사이의 관계가 또 있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죠? 달이 배경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요즘 생각해 그렇게 보셨는지. 참 절묘한 위치에 해가 네. 달이 있는 그런 걸 찍는 게 또 유행이 됐어요. 그 뒤로.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뭐 남산 타워와 해와 달이 걸린 그런 사진들 찍는 거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 유명한 랜드마크 건물, 그렇군요. 섬 이런 거와 해와 달을 이렇게 겹쳐 찍는 그게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삼각함수를 열심히 풀고 있겠군요. 아 근데 요거를 이미 계산을 해서 앱으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이 있어요. 어플까지 나왔어요? 어플이 나와서 와. 위치랑 뭘 찍겠다고 저 랜드마크를 딱 지정을 하면 그 위치에 태양이 오는 날짜 위치를 다 알려주는 그런 앱이 나왔어요. 세상에. 와. 이제 저처럼 계산 안 해도 돼요. 와. 혹시 작가님께서 재밌네요. 비밀리에 만드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런 걸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예 계산을 해주는 앱이 나왔어요. 아, 뭔가 약간 예술혼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하지만 그렇죠. 편리하게 만들어져서 좀 접근성도 취하잖아요. 코딩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데이터를 이렇게 누군가로. 네. 코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여러 여행지를 가거나 그러시나요 혹시? 아니면 저는 저 컴퓨터로? 서재에 앉아 있죠. 서재에서 16시간 동안 제 모니터를 관찰하면서 그런 점이 좀 다르네요. 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넓은 자연을 본다는 게 너무나 부럽네요. 언제 한번 같이 가세요. 네, 추워보고 싶습니다. 추운 곳 가서 모니터 저희 보시면 시대는 따뜻한데. 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주행 작가님의 작품을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일단 작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망원경으로 찍은 천체 사진이죠, 사실은. 창조의 기둥이네요. 그게. 네, 맞습니다. 필라 오브 크리에이션이라고 이곳에서 이제 별들이 탄생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창조의 기둥 성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그림들이 코드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곳을 확대를 해본다면 사진 속에 있는 점 하나하나가 별들로 그려져 있거든요. 보통의 이미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별로 되어 있는 패턴들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별들이 사실은 제가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낸 실험의 결과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딥러닝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손으로 쓴 글자를 인식하는 실험을 저희가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실험을 하고 나서 저는 저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수많은 별들을 만들었는데요. 별을 7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만 개를 10개의 종류로 구별하는 그런 스타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근데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재미있게 잘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과학의 도구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웠었죠. 그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저는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는데, 별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윤동주가 윤동주. 떠올랐어요. 윤동주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별의 별에는- 시인이죠. 네. 그래서 이 별의 시인의 얼굴도 인터넷에서 구해서 픽셀 하나하나를 아까 보셨던 그 점으로 점들을 별로 대체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했을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눈을 보면은 눈 하나하나에 별들이 있고 이 별들은 인공지능 실험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별이고 이게 저의 첫 번째 이제 별로 그린 그림 시리즈였었고요. 그리고 문학의 별이 있었다면은 또 영화계에도 별이 있었죠. 그래서 말린 멀로를 그림을 그렸었고 말린 멀로의 얼굴을 부분을 잘라서 같이 이렇게 저의 첫 전시 때 그림으로 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시립미술관 전시 때 장욱진 화백의 대표작인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별로 그린 그림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2개의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내부를 보면은 이런 식의 수많은 별들로 처음으로 칼라로 만든 별로 그린 그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림과 되게 비슷한 별로 그린 그림이죠. 눈이네요, 눈. 네, 눈으로 보이시나요? 누군가의 눈 아닌가요? 네, 눈인 것 같아요. 눈인 것 눈썰미가 같아요.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오. 저의 팬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럼 누군가의 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분야의 별이겠군요. 네, 아하. 별을 그리시니. 오, 설마 여성분인데? 전가요? 우와, 대박. 대박. 우와, 대박. 오. 우와. 아나운서계의 별을 와,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이 오늘 아침 5시에 나왔고요. 아, 정말요? 이 실험을 위해 가지고 저는 맹수지 아나운서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사진으로 정말 수백 번을 사진을 보면서 아, 익숙하게 뵀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실제로 보니까 좀 많이 다르죠? 역시 결론은 따라갈 수가 없고 실물이 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권은수 작가님 사진은 딱 보는 순간 이게 뭔지 알겠고 와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정희 작가님 작품은 설명을 들으면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작품들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네. 코드에 익숙하신가요? 코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근데 요즘 기술들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인간도 이렇게 다양한 기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저희와 컴퓨터도 언어와 제스처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들이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저희 얼굴을 이해하기도 하고 표정을 인식하기도 하고 하지만 섬세한 일을 하기에는 역시 컴퓨터에게는 코드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드로 그린 그림에서는 저의 의사를 컴퓨터 코드로 컴퓨터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가 그 결과를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저의 코드로 그린 그림의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저의 코드로 그린 그림은 사실은 제가 대학원생 때부터 출발을 했었어요. 예술적이 아니라 저는 컴퓨터 공학 중에서도 그림의 원리를 공부하는 학문을 했었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그래서 처음에 그린 그림은 이렇게 좀 삭막합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제 박사학위 논문에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절삭 공구가 기계를 깎기 위한 경로를 계산하는 거였었어요. 상당히 정서적으로 메마른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지 꽃을 그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 똑같은 기법이에요. 파란색, 빨간색 선분. 이런 선분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공학적인 목적이 있는 그림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의 평온한 일상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들은 변화예요. 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으로 따지면은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같은 식으로 그림들이 제 마음을 담도록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픽셀 스틱이라는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고호의 아몬드 트리를 제가 찍은 꽃 사진의 색깔들로 변화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토샵이나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찍은 란타나라는 꽃인데요. 이 란타나라는 꽃을 추상화를 만들었습니다.
픽셀의 위치만을 바꿔가지고서 16개의 패턴을 만들었고, 그래서 대전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했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게 유명한 몬드리안의 구성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찍은 꽃 사진이고, 대전수목원 서원에서 찍은 국화꽃이에요. 그래서 이 국화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몬드리안의 구성이 제가 좋아하는 꽃으로 표현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몬드리안적인 성격과 제가 지금 국화꽃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인왕제색도예요. 정선의 인왕제색도인데 딥러닝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찍은 꽃 사진을 이 인왕제색도에다가 특징을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꽃눈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붉은색 꽃이라든지 아니면 노란색 산수유라든지 그런 꽃들이 산등성이를 따라서 피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님이 가야금 산조를 인공지능으로 만드신 게 있었거든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과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이 조화롭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것도 상상에서 출발했는데요. 제가 딥러닝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굉장히 비정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매료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수학적인 기호를 가지고 선분이 패턴의 유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상상으로,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그래서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수학적인 패턴 16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학적인 그림이었었고, 이 그림들에다가 인공지능 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형적인 수학적인 기호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김을 군다고 할 적에 가스레인지에다가 불 조절을 살짝 하면 김이 살짝 구워지잖아요. 근데 불 조절을 좀 잘못하면은 김이 하얗게 타갑니다. 그런 과정처럼 마치 물감의 농담을 조절하듯이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패턴의 복잡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학적인 발견을 표현의 수단으로 쓰게 되었죠. 지금 이제 국회 도서관에 이 그림이 소장 중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모호한 경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학적인 패턴들이고 여기는 딥러닝을 만난 그런 복잡한 패턴들인데, 이 패턴들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 안에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실제로 한 2m짜리 그림이고, 이 그림도 지금 국회 도서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로 그린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그림은 사실 지금까지 못 접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현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짧은 강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코드로 그린 그림의 시작이 연구였었습니다. 대학원생 때부터 원래 그림을 그리는 전공이었었기 때문에 그림을 공부로서 그려왔었고, 특히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하고 발표 자료의 그림을 굉장히 고퀄로 신경을 써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2019년도에 처음 전시를 했을 적에 제 그림을 설명을 들으신 대전 시립미술관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문인화 같다. 근데 문인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선비들이 붓과 먹과 종이를 가지고서 글 공부를 하다가 머리 아파, 난이나 쳐야지 하고 그러면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게 문인화인 것처럼 낮에 연구소에서 일을 잠시 하다가 좀 머리가 아프다, 쉬고 싶다 그러면은 일하는 그 환경 그대로 해서 그 코딩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저의 마음이나 호기심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그림을 공부했던 것이고 그 도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코드가 그린 게 아니라 코드를 이용을 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학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색을 나타내겠다, 아니면 어떤 선, 어떤 모양을 나타내겠다 한다라는 거는 그럼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입력값과 출력값을 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수를 짜는 거예요. 함수 좋아하시죠? 함수요?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사실은 프로페셔널하게 함수 짜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굉장히 고도의 기법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함수를 짜는 거거든요. 저는 특히 그림 그리는 함수를 잘 짜는 사람인 거고, 함수라는 것은 입력이 들어가면 그 입력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서 좋은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함수입니다. fx는 y. 네. 그죠? 그래서 그 x에다가 무엇을 넣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f를 만들 것이냐가 사실은 작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에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동기, 궁금증, 추상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수학적인 함수를 짜게 되는 거고, 그 함수에 들어가는 제어 인수를 잘 설정하는 게 작가의 노하우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수많은 실험들을 해서 그 그림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도 작가의 취향과 눈높이가 반영이 되는 거죠. 심미적인 것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든 그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거는, 인공지능이 지금 예술가인가? 인공지능은 창의성을 갖는가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렸다라고 하는 것과 인공지능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코드로 그린 그림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똑같은 함수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학적인 함수를 쓰는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능 함수를 쓰는 것이냐,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함수를 짠다고 생각하면 보통 공학적인 되게 어려운 그런 작업을 생각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함수를 짠다는 게 즉 예술과 이런 공학, 과학의 경계를 좀 허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혹시 똑같이 함수를 짜더라도 이게 예술로서 짤 때와 그리고 공학, 일로서 짤 때 좀 마음가짐이나 일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아, 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코드를 짜는 마음은 사실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을 해석할 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림이 모호한 경계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 입력 영상을 넣어서 인공지능 신경망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이거에 정형적인 패턴을 좀 무너뜨려야지, 질서를 좀 무너뜨려야지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형상만 무너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색상이 생기더라고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이 그림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류거든요. 공학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오류는 공학적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오류를 없애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술로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오류가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채로운 색깔들이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즐겁고, 그때는 그 오류는 재현의 대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오류의 표현을 마스터하고 다음에 더 멋진 오류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보통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을까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렇죠. 재현할 수 있을까를 맞습니다. 생각하게 되시는 네. 거군요. 작가님께서도 독도를 찍을 때 삼각함수를 계산했을 때와 네. 일을 하면서 수학적인 계산, 공학적인 계산했을 때랑 좀 네.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뭐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업무로서 이렇게 회사 다닐 때 뭔가 그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그걸 해냈을 때 희열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희열이 있더라고요. 두 분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고 나니까 사실 궁금한 게 생기긴 하네요. 기존의 회화 작품이라면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원본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 코드로 그린 그림은 무한정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가격을 매기고 어떻게 수입을 얻으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게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요즘 음악은 복제될 때마다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똑같죠. 근데 사진도 그렇게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없고. 사진도 짤로 이렇게 쓰일 때마다 내가 돈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네요. 디지털 작품은 원본이 무한히 복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느냐. 그래서 사실은 10년도 더 된 그 시점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유통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음원에다가 DRM을 걸어서 복제가 안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에다 워터마크를 걸어서 이거는 원본입니다라는 걸 표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디지털의 성격과 맞지 않아요. 억지를 거는 거거든요. 디지털은 원래 복제가 자유롭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NFT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NFT라는 것은 디지털 작품이 굉장히 큰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NFT의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그림의 유통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 빔이라는 이미지가 퍼지게 그냥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향유하면 향유할수록 그 그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유명한 그림의 소유자가 나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NFT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 작가님께서 만드신 그 독도의 첫 그림이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쓰게 그냥 두시더라도 언젠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NFT에서 판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정희 작가님은 전업 작가는 아니시지만 네네. 그림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판매를 할 때는 인쇄를 하기도 하고요. 동영상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월급 외의 수익을 조금씩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돈을 버니까 먹고 살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사진들이 어디에 쓰이면 좋을까를 그런 시장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별을 찍은 사진들이 처음에는 광고나 이런 데 쓰였는데 그런 비중은 매우 작기 때문에 요즘은 과학관 쪽에 제 사진 영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전 세계 많이 과학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과학관으로는 안 되고 해외에 있는 과학관들을 제 영상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애국자예요. 수출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과학, 공학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분의 작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현대에 와서 이렇게 예술과 과학기술이 만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부터 예술과 기술과 과학이 만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과학자와 예술가가 거의 구분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뭐 그런 대가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자와 예술가가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지만 또 융합되고 있고, 사실 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그런 뭐 쌍둥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본인은 연구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나는 예술가가 아니야. 내 작품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존재를 해. 라고 얘기를 했고, 피카소급의 그 유명한 과학자라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일정 수준의 과학이 발전하고 나면 그러면 예술가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예술가이기도 해라고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술가는 나는 연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고의 과학자는 예술가이기도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교육적으로 보면은 과학과 예술이 경계가 있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었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과학과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학과 예술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굳이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나눠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사진이라는 분야 자체가 과학과 예술이 만나서 탄생한 분야거든요. 사진기라는 이 기구, 네. 과학의 첨단 과학에 많은 그 기술이 녹아든 그런 기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일일이 다 그려야 됐겠죠. 저는 카메라로 찍으니까 그런 과학 장비가 없으면 못 찍는 그런 천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천체 본질 자체도 과학이 없었다면 저는 그거를 알지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대상도 과학과 관계가 있고 도구도 과학과 관계가 있는데 굳이 왜 과학과 예술을 나눠야 돼? 뭐 이런 거죠. 저가 아니더라도 뭐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들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천문대
그 수많은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요. 데이터 아름답죠. 아름다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이 그걸 지나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나눠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문이라는 어떤 자연계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정보의 세계에도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둘 사이에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각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또 든 생각은 뭐냐면은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좋은 과학자나 좋은 예술가들은 되게 도전적이고 세상에 없는 질문을 찾아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좋은 과학자나 좋은 예술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대한 질문을 찾아낸다는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표현의 도구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인슈타인도 말했잖아요. 나는 예술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게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걸 또 상상한다는 거. 사실 이 상상한다는 거가 인간한테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뭔가 상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부단한 그 노력과 연습과 그런 게 필요하겠죠. 코드로도 뭔가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저 코드로가 이미지가 되는 데는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죠? 엉덩이로 짜는 거죠. 엉덩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과학자와 예술가, 과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삐딱한 마음인 거죠.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늘 옳다고 생각한 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이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고, 근데 반대적인 또 성격도 있어요. 꾸준히 앉아서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보수적인 자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마음과 굉장히 보수적이고 꾸준한 그런 태도들이 겸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게 두 분이 너무 다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적기만 해도 빽빽하네요. 네. 저도 과학을 이제 또 한참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나이지만은 나중에 한번 또 과학과 예술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와, 응원합니다. 네. 오늘의 알쏭달쏭 보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이 눈으로 보는 예술, 그리고 예술적 감성을 가진 과학. 지금까지 인간의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꿈꿔왔던 것을 가능하게 실현해주는 예술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과학적 상상력이 예술적인 창의성과 만나서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